그야말로 총선 하루 앞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앞둔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본투표입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D-100부터 계산해서 왔거든요. 엄청 길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이 선거가 빨리 지나가면 또 새로운 일이 오겠지만 그래도 네. 일단 이 선거가 빨리 지났으면. 아니 근데 다리가 왜 그래요? 예, 제가 발가락이 지금 부러져가지고 예. 아니, 내가 발가락 부러진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지금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예. 어쨌든 그 헬스클럽 가서 예. 이렇게 원판을 꽂다가 이거 놓쳐가지고 아이고. 10kg짜리가 발가락에 떨어져서 발가락이 좀 아이고. 박살났어요. 아유. 그래서 액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고발도 많이 당하고 발가락도 부러지고. 저도 어제 왔더라고요.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왔어요 드디어 조사받으러 올 오라고. 게 왔구나. 네. 아. 국민의힘이 고발했어요. 어디서 고발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2건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한 건은 명함도 못 내밀어. 2건은 돼야 돼. 그러네. 선방심의에서만 나 7번 제재 받았어. 내 바로. 근데 진짜 말을 못하게 한다. 무슨 말만 하면 진짜 다 고발해가지고. 여기 너무. 지금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방송입니다. 지금 여기. 네,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방송. 이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가 좀 취재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잘 조사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저는 금요일 날 사전 투표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집 앞에서 했습니다. 집 앞에서 하셨어요? 내일은 또 일이 하루 종일 있어서 네. 그렇죠. 했습니다. 안 왔어요? 사전 투표 현장에? 예. 제가 5시 30분쯤 갔는데 네. 줄을 쓰더라고요. 오후? 네, 오. 끝날 때 즈음인데 불구하고 와.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좀? 젊은 층이 많은 가운데 네. 어르신들도 제법 눈에 상당히 띄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투표하셨어요? 네, 저도 금요일 날 이제 투표를 했고 저도 내일 하루 종일 일이 있어서 미리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어머니한테 같이 네. 가자 투표하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사전 투표를 못 믿겠다. 본투표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거 음모라고. 윤석열 정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조작을 하겠냐고 뭐 이렇게. 엄마 음모야 이거. 안 믿으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스윙 보터예요. 네. 2017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찍으셨고요. 네. 2022년에는 윤석열 찍으셨어요.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심판하겠다고 네. 이런 게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세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노년층에 너무 많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자해적인 그러니까 어떤 선거적 운동 전략이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투표는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당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어쨌든 참 심각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쪽에서 사전투표 동료를 이제 한다고는 하긴 했는데 사실은 방금 우리 김준일 대표가 얘기한 그 이제 부정적 인식이 네. 하루아침에 개선되기가 힘들거든요. 워낙 강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KBS가 직전에 이제 조사한 것을 보면 사전투표 참여하겠냐, 네. 어느 투표에 참여하겠냐 물어봤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가 사전투표 참여하겠다. 근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26%만이 실제로는 여기서 좀 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절반 수준밖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수준만 사전투표 이용 의향이 있다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그 조사가 너무 많아서요. 바쁘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격전지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초박빙 접전 지역구를 올렸는데 엄청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분석하고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일단 서울 중구 성동을 박성준, 그다음에 용산 강태웅, 양천갑의 황희, 영등포울의 김민석, 동작을 유사명, 서초울 홍익표, 강남을 강청희, 송파갑 조재희, 송파울 송기호, 송파병 남인순, 광진을 고민정, 동대문갑 안규백, 뭐 너무 많아요. 뭐 다 부를 수 없을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용산 볼까요? 서울 용산에 보면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가 맞붙고 있는 지역인데, 자 갤럽
뉴스파고 서울경제신문 조사는 이렇게 나오고 엠브레인 퍼블릭 그다음에 YTN 조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윤희용 센터장께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이제 앞서 있던 조사 결과들도 이제 있었는데 네. 선거 막판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서울시 이제 부시장 출신인데요. 수치상 이제 앞서 있는 네. 이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당히 접전이고 이 지역이 사실은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에서 강남 3구 내에서 이제 의석수를 확보를 하고 네.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에서 딱 한 곳을 의석을 확보했는데 거기가 바로 용산인데 이 용산 같은 경우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한강 수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못지않은 이제 부촌이고 네. 또 용산역 주변이 또 강남 못지않은 부촌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화가 진행되었고 근데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의원이 한 명 있었죠. 네. 진영 전 의원. 근데 국민 보수 정당에서 넘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최근에 의원에서는 진보 정당에서는 배석을 순수하게 내지 못한 곳인데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위치, 이태원 네. 참사가 있던 곳 등에 있어서의 정권에 대한 견제, 평가,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이 지역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만약에 돈을 걸라고 한다라면은 네. 만약에 네. 찍어야 된다라면은 강태용 후보한테 돈을 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은 미세하게 강태용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경향이 있다. 지난번에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00표도 안 났거든요, 표차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승을 했는데 그때는 정의당이었나? 그때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약간 표가 분산된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뭐 여러 명이 무소속 후보도 나오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계열이 많이 분열된 이런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강태용 후보가 될 것 같고 권영세 후보는 사실은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 이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아까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그 박희영 구청장? 네. 이게 원래 그 권영세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사실상 이렇게 백업을 해줘가지고 이제 구청장이 된 것이고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 구청장이 제일 먼저 권영세 의원한테 맞아요. 보고하고 저는 그랬어요. 보고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게 보고 라인조차 무시할 정도로 사실은 권영세 책임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게다가 이제 용산이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들어온 것이 호재냐 악재냐라고 본다라면은 정권 심판론에 좀 불붙인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이걸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강태용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권영세 후보가 의원이 이제 다시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후에 전당대회 등에서 상당히 사실은 유력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용산과 또는 수도권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죠. 지금 이런 흐름들은 지금 상당히 권영세 후보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측면들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 800몇 표 차인지 네네. 뭐 차이 700몇 표 차인지 그러니까 1000표 안에서 당락이 갈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까지 한 표 한 표 굉장히 이제 검표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후 결과는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매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예. 자, 중성동을 민주당의 박성준, 국민의힘의 이해훈 후보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갤럽 중앙일보 그리고 여론조사 꽃 이렇게 보면 여기도 상당히 박빙이에요. 박성준 후보가 43, 이해훈 후보가 41, 거의 2% 오차범위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가 이길까요? 여기가 이제 일단 지역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네. 중성동 을이라고 돼 있지만 중구 전체하고 성동에서는 아마도 금호동과 옥수동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옥수동이 이제 옛날 옥수동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비싼 아파트들이 보수 정서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강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두 곳 중에 한 동이 이렇게 여기 중구에 붙었는데 중구 자체도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강북에서 보수세가 제법 있는 곳이에요. 중구 자체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남산 주변인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어서 한데 지금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대변인도 하고 JTBC 앵커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이제 이분이 3선을 했나요? 맞아요. 예. 그 3선 의원의 이 저력이 이제 예. 사실은 있는 거라고 단기간에 지금 지지를 끌어올린 것이거든요. 정당 지지율 이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에 있어서의 약간 특수성. 그다음에 이제 3선 의원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 또 그런 것이 박성준 의원이 뭐 상당히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을 텐데 네. 그럼에도 격차가 이제 좀 적은 상황이어서 네. 아마 박성준 의원 측에서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도 한번 돈을 걸어볼까요?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한테 걸기는 할 텐데 네. 저는 이번에 만약에 선거 기간이 좀 더 남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이혜훈이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맹추격이에요. 그러니까 맹추격. 네, 그래서 맹추격.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2% 포인트까지 이제 여조에 따르면은 이렇게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혜훈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혜훈 후보 이제 뭐 선거 유세하는 것도 뭐 우연히 네. 보기도 했거든. 시사인 방송하러 가다가 그거 바로 앞에서 거기 맞죠, 지역구. 유세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주로 아파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그러니까 본인이 KDI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경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서초를 쉽게 얘기하면은 중성동을 서초구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들이 서초에서 이제 지역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옥수동은 굉장히 부촌이 됐고요. 금호동은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해요. 아직도.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세가 좀 더 강한 지역이고 여기가 옛날에 정대철 의원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예.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이 이제 했던 뭐 그런데 물론 그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죠. 이제 인구가 또 줄어들었으니까. 심은원 씨 남편 이제 지상욱 씨도 네, 이제 여기서 의원을 했었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는 사실은 민주당 계열이 우세하다 이 지역 자체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민주당에게 좋은 밭은 아니다. 좋은 밭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2020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박성준한테 돈을 걸 텐데 네. 이해훈이 추격이 굉장히 무섭다 지금. 네, 굉장히 치고 올라온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옥수동 현장 취재 조국혁신당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일요일에 갔었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계속 고함을 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걸 막 대변하려고 뭐 가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 좀 이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의 이번 이제 선거 캠페인 중에서 뭐 공천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나름 발휘한 것이 중진들을 재배치한 그렇습니다. 것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잡음을 줄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저기 컷오프를 아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나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지역도 새로운 인물 이게 뭘 알아야 사실은 지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막무가내로 밀어넣는 것이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이혜훈 전 의원은 지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그래서 다른 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특히 더 눈에 띄는 그런 사실 상황이라고 이번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정말 뭐 평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주요하게 평가해야 될 대목이 바로 그 영남 재배치론.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잡음을 최소화했지만 결국 본선 경쟁력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다수 당선을 내기 위한 좋은 선택이었냐, 전략적 판단이 옳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초를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국민의힘의 신동욱 두 후보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조사가 여론조사 꽃 제 조사입니다. 홍익표가 34.8, 신동욱 44.2. 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전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서울에도 아예 안 돌아간 데가 꽤 많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은 은평갑에 박주민을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본인 계속 요구해요. 왜 나는 안 해주냐. 당에서 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여론조사 한 번을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번에 그러니까 뭐 강남갑 같은 데도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돌린 데 중에서 거의
유력 확실되는 게 서초을이에요. 국민의힘이 이제 아예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여론 M에서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네.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익표, 그러니까 두 사람 신동욱, 홍익표 두 사람 다 약간 젠틀맨 이미지가 좀 있고 풍채도 좋고 이제 얼굴 외모도 좋고 좀 수려해서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저는 선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자릿수로 좁혀질 수도 있겠다. 이거는 거꾸로 홍익표가 맹추격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신동욱은 예. 맹추격하고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강남 쪽에 가서 유세를 한 것도 네. 강남을이 지금 완전 초접전이거든요. 네. 그것도 있지만은 서초도 좀 같이 이제 붐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본다라면은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다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 현장 취재 갔었는데 양재역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서초동 주민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제2의 대구다, 막 이러면서 부끄럽다. 한 번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민주당이 이 지역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후보 내고 선거 캠페인을 세게 하면 해볼 만한 지역이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 막 얘기를 하죠. 중요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아크로비스타가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네. 거기 있구나. 예, 하여튼 근데 민주당 자체 내부 조사에서는 상당히 추격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동작을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류사명, 국민의힘의 나경원. 이 지역 정말 여기 진짜 피말리죠. 진짜 피말리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이번에 후보들 중에 네.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으로 하자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없고 이제 정당 브랜드 효과가 워낙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네. 국민의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과 가까웠던 측근의 이제 이 후광 효과. 네. 라는 것이 과거의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만들고 효과가 컸다고 하는 것이 한 20년 전의 선거 슬로건인데 네. 대통령의 30년 친구예요. 아니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 정당의 후보가 거의 당선되지 않았던 곳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것이 큰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들이라고 어떤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반대 효과가 있잖아요. 네. 좀 뭔가 비윤. 불편함을 당했던 인물은 피해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효과가 그렇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나경원 후보가 사실 이 지역 굉장히 사실은 뭐 표박 관리를 잘 한 것이 해왔긴 한데 네. 여기에다 그러한 어떤 동정론 또 심판론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들이 네. 더해지게 되면서 네. 실제 본인 지지율을 이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삼영 후보를 이제 인재 영입을 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험지를 보낸 거예요. 그 지역이 험지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이제 유력한 인물이 있는 상황에서 험지를 보낸 것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여기를 6번인가를 여덟 8번인가요? 네, 8번 갔고 엄청 아마 마음에 오늘 만약에 또 가면 9번 가는 거예요. 마음의 빚이 엄청 크다. 네, 아마 제 생각대요. 그래서 이제 간 근데 것인데 인재영입 인사를 험지로 보내는 경우가 이번에는 의외로 좀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맞아요. 어려운 곳에 간 것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이 동작은 갑과 을이 있잖아요. 이 을 지역은 그 서초구랑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캠페인을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강남 4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길 하나 건너면 저 방배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데가 동작 을입니다. 예, 동작 갑은 이제 노량진, 맞아요. 대신대방 이쪽이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데 비해서 그리고 뭐 이제 강동에서도 가끔 이제 네. 강남 4구가 되겠습니까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서초구랑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또 보수세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당 뭐 이제 이수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초반에 비해서는 유삼영 후보가 많이 사실 격차를 좁혔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저는 뭐 네. 배팅은 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윤희용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럼 욕은 나만 지금 먹을게. 우리 저 3명 있는데 2 고발됐어. 여기까지 고발하면 안 되니까. 자, 고발은 우리 몫으로. 네. 일단은 여기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보론을 하자면은 나경원 의원이 2004년부터 여기에서 이제 비례로 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옮기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동작구에서의 어떤 인지도가 류사명 후보하고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동작구민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약간 이게 뭐 이거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뜨내기 후보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요. 동작 주민들의? 네, 동작 주민들이 갑자기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수진 의원이었고 네. 이번에 류사명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뭐 우리 한병도 이제 위원장님 본부장도 오시겠지만은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 이기면은 서울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절대 안 되는데 몇 군데 빼놓고는 그 정도로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저한테 돈을 걸라고 하면은 저는 나경원 의원한테 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경원으로 지금 격차가 좁혀졌다가 다시 살짝 벌어졌어요. 살짝 벌어지고 주말 있어서. 사이에 막 긴급 기자회견을 막 중진들이 나서서 막 했잖아요. 뭐 200석 되면 뭐 상당히 어려워진다. 뭐 나라가 난장이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그 기자회견을 나경원 후보가 했죠. 이게 이제 요 지역 그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가 아마도 이제 지난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강남 3구 이외의 지역 용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동작에 대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당히 사실 이제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요거만 하나만 더 받으면은 네. 저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차기 당 대표도 굉장히 유력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영남에 몇몇 대 빼놓고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저는 전당대회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책임론도 있고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나경원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대한 부재론이 있으면 한동훈이 되겠지만은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살아오면은 상당히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보다 길어지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 안 들어요.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의원들은. 이제 할 만 다 하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사실 이제 선거를 아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막판 선거 캠페인이 너무 갈짓자인 것이 반성 읍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조 심판을 하잖아요. 맞아요.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심판과 읍소를 동시에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네 진짜. 미안해하면서 주먹을 치는 거예요. 관용.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잘못했어. 그러면 미안한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장점의 효과, 뭐 단점의 효과들이 있는데. 어떤 작은 나쁜 효과는 감수하면서 최소화시키면서 큰 거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양쪽을 가지고 하는데 나경원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만 이제 했을 때 위기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수층한테. 그러면 그 위기감에 의한 결집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위기감이 충분하게 전달이 보수층한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PK 등에서 다시 재결집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막판에. 지금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서 메시지가 혼선이 메시지 혼선이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 위기감이 전달이 안 된다. 읍소의 효과를 가려면 위기감이 전달이 충분히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어떤 이제 선거 캠페인 잘하는 후보들은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잠깐 좀 궁금한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뭐 누구죠? 저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끊임없이 야당 200석을 얘기를 해요. 야당이 200석 가져가면 뭐 탄핵 운운하면서 난장이 된다라고 이제 나경원 후보 주장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뭐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스스로 사면할 거다. 누가 들어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면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고 사면법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행사를 하는 거고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빼놓고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특별 사면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자 사면권을 그 대통령에게서 국회로 옮기겠습니다 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다. 프랑스도 그렇고 이를테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
대로 가면은 모를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을 좀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약간 정치적으로 무리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약간 2020년 분위기랑 매우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180석 얘기, 200석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4년 전에. 하지만 주로 180석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이제 전략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지금도 민주당이 조심하고 있지만은 그때도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느낌이 뭐냐면은 야 200석이 된다고? 야 탄핵 한번 가볼까? 약간 저쪽 보수도 이제 경계하는 게 있지만은 네. 진보 쪽도 약간 이제 결집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게 이 200석이라는 게 언급이 되는 게 반드시 민주당 계열에 불리한 것인가는 저는 좀 다 그래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결집하게 만드는 약간 예. 스스로 보수도 결집을 하게 만들고 민주당도 결집을 하게 만드는 통상 보면 공포의 사실은 200석이네. 공포의 200석이 우리가 이게 이제 선거 결과는 투표율하고 연동이 되고 어떤 네. 세대에서 어떤 예. 누구의 지지층이 투표 적극성이 높으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것이니까 선거 결과는.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보면 대개는 과거에 보수 성향층에서 투표 의지가 좀 더 높았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 어떻습니까? 뭔가 그 KBS에서 지금 최근에 막판에 조사한 거 보면 진보층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전국 투표율이 87%인데 보수는 86%.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1% 포인트가 이제 높은 진보층이 더 높다는 거죠, 투표 의향이. 예. 그리고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90%예요. 투표하겠다. 예,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87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네. 그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이 조금 수치가 이제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고 또 물론 제일 높은 건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제 91%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조국혁신당 지지층 투표하겠다가 물론 이제 이게 91%예요? 1~2% 차이니까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닌데 낮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제3정당에 있는 정당의 그 지지층들은 투표 의지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제3정당에 있는 것은 떨어지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요. 개혁신당은 몇 프로예요? 개혁신당은 81%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진보 낮으면 보수 이 얘기 있잖아요. 네. 이제 최초로 선거 최초로 약간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네. 약간 지난번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수 정당이 유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예. 20대와 30대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또 남성에서 특히 또 좀 더 예. 있거든요. 지금 제일 높아요. 그 층에서 부동층 비율이라든가 높고 네. 투표 적극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층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보수 정당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 나와버리니까. 안 나와버리는 수 있는 거니까. 투표장에 그래서 오히려. 뭐 저는 이제 투표율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느냐 여부도 주요하게 포인트를 해서 과거에는 없던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하고는 매우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서 예. 안정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예. 투표율을 보였던 근데 지금 것이니까. 그 KBS 조사에 따르면 진보 유권자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든 굉장히 투표 참여 의지가 8, 높다는 90% 정도 되는 거고 네. 보수층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투표할 의지가 80%대이긴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거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0대, 70대가 투표 참여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의지도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표 의지가 40대, 50대는 그거보다 제법 낮은 편에 나오고 실제 투표는 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투표 의향을 물어봤을 때는 네. 40대, 50대가 60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투표하겠다. 하겠다는 의지가. 그러니까 예. 40대 40, 50, 60이 거의 균일하게 네. 투표 의지가 높다.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의향에서도 차이가 나고 실제도 차이가 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40대와 50대, 특히 50대의 네. 굉장히 투표 적극성이 지금 굉장히 충만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 벌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60대 약간 세대 인구가 좀 더 적은 것에 대한 벌충이 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이게 쏟아져 나와서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나가서 투표하는 숫자예요.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율이 그렇죠. 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개수가 중요한 네, 것이니까 개수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면 이기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말씀인데 50대가 인구가 많아요 지금. 지금 예,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40대고 뭐 40대가 맞나? 아니 50대가 더 많죠. 네. 60세 이상으로 예, 하지 예. 않고 60대, 70대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50대 남자 투표 의사 91%, 50대 여자 91%. 91%. 예, 그래서 60대는 근데 차이가 없습니다. 60대는 예. 92%, 93%, 70세 이상도 92, 93. 네. 거의 노인 낙원인데 지금 여기다 50대잖아 지금. 예, 지금 다 지금 그러니까. 뛰쳐나간다고 지금. 50대가 젊어. 그러니까요. 다 나가서 투표하겠다. 그게 상당하네요. 투표할 의지가 거의 90%대 이런다니 어마어마하다. 반드시 대한민국. 투표하겠다.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는 그냥 투표하겠다도 아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예, 90%. 조사에서 이제 이 투표하겠습니까 하면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 예. 1번, 2번 뭐 아마도 투표하겠다 또는 가급적 투표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3번은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예.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안 중요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고만 봐요. 와, 그걸 적고 그쵸. 투표 유양체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낮춰서 예. 투표율이 나오긴 하죠. 예. 야,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주권자로서의 한 표 행사 의지가 이 정도로 강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경기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 지역 경기 분당 갑으로 갑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국민의힘의 안철수 두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니까 이광재 후보가 45.8, 안철수 후보가 40.4. 갤럽 조사도 성향은 비슷합니다. 이광재 49, 안철수 43. 누가 됩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추세로 봐서는 이광재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당히 이제 제법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초반에는 뭐 두 자릿수 격차가 났던 상황이고 이 지역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서울에서의 이제 남쪽에 있는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 지역,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농촌과 접해 있는 이제 도농 복합 지역들이에요. 네. 뭐 양평, 가평 뭐 이런 데 여주 이런 데인데 근데 그것에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강세 보이는 것을 꼽으라면 이제 세 곳이 있는 거예요. 과천이 있는 것이고 용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수지를 중심으로 한. 네. 그다음에 분당인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어서 보수 정서가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분당인데 분당도 갑과 을이 있잖아요. 을보단 갑이 더 그런 건데 지금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금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지고 있거나 초반보다 이제 적어진 것인데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것이냐 하면은 먼저 여러 가지 얘기 이광재 후보가 올라 이제 캠페인을 잘 하긴 하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다른 차원의 상상력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긴 그러니까 뭐 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아마추어긴 한데 그 오케스트라 파페라단을 같이 다닌대요. 예, 그 품격 있게 분당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지사 처음 당선됐을 때 네. 2010년인가요? 그때 상대 후보가 이계진 후보였어요. 아나운서. 처음에 한 20% 포인트 가량 나서 뭐 해보나 마나 이런 차이였는데 이제 역전을 해서 당선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는 예. 이제 아마 뭐 마을 경로당들에서 잠을 자면서 강원도를 돌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캠페인을 제가 봤을 때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 이제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이 분당 국민들한테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누가 좀 다르게 접근하느냐 이것을 아마 신선감을 주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접근 예. 경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 대형 병원이 3개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분당 의사. 서울대병원, 분당 그래서 그 강남 그 을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서울 예. 삼성병원이 있어서.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과한 분석 같아요. 서울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산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예. 있는데 분당에서는 지리적 특성상 여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대형 병원들에 관련 있는 그렇죠.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있습니다. 그 과한 분석을 한 게 저고요.
송파갑, 강남을 분당갑 이런 데가 영향을 받는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느냐라고 한다라면은 분당갑이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대형 병원도 많이 모였고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딴 데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천당 위에 분당 해가지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딱 거기거든요. 부촌이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아요.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건축 이슈가 있어가지고 재건축 조합에서 후보들을 다 불러요 지금. 불러서 100명 정도 모여 있어서 야 이광재 와봐. 그래서 그냥 이광재 후보가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현안에 그러면은 정확히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쪽에 들은 건데 안철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잘 몰라요? 잘 안 가려고 한대요. 아. 상대 이광재 후보는 거의 다 간대요. 부르는 데마다. 그게 부르는 왜냐면 데마다. 표로 계산을 하면은 뭐 100표 뭐 200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거 거기 듣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 근데 그게 파급 효과가 전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덜 간다. 고발하지 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들은 거라고 이거. 뭐 말만 하면 고발을 하니까 무서워 죽겠어. 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거를 좀 아쉬워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캠페인을 국민의힘 고발 좀 하지 마세요. 캠페인을 말만 이제 해보다 고발해. 보면은 그 근데 안에 모니터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봐? 전국구 방송이야 거의. 이거 다 모니터해가지고. 고발하고. 여기서 고발당하신 거예요? 여기서 고발당했어. 여기서. 이게 이제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여러 작은 이제 모임들 있잖아요. 모임들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선거군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커뮤니티예요. 맞아요. 그 커뮤니티 이제 이 카톡방이든 이것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하나 올라오면 관심이 있고,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누구 해법이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죠. 확산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민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보면 상당히 중진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요. 치명상이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베팅을 하라면은 저는 이광재 후보한테 베팅을 할게요. 정확하게 네. 3월 중순에 안철수가 높다가 3월 중순에 딱 붙었다가 네. 지금은 벌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추세가 뭐 더 확 벌어지진 않겠지만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광재 후보는 저는 그러니까 박빙 지역을 박빙, 초박빙, 초초박빙, 초초초박빙으로 좀 분류를 하자면은 여기는 사실은 초초초박빙이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광재가 승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 이광재 느낌은 그냥 박빙 정도, 초박빙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 정계 은퇴 모르죠. 그분은 또 어떻게 달리실지 뭐 다시 돌아오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철수의 가장 최대 정치 생명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또 낙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남는다라면은 굉장히 이번에 수도권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진들은 전멸이라고 보면은 뭐 당내에서 목소리가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는 당선되면은 아마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포천 가평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윤국 후보,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 이 김용태는 그 젊은 김용태, 그렇죠. 청년 김용태, 최고위원. 예전에 삼선했던 국회의원 김용태는 고양시에 고양정인가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딴 데 가 있어요. 고양정. 고양정. 굉장히 김영환 젊은 후보인데 이 최고위원. 지역에 제 그 포천 가평이니까 접경 지역이고 또 이제 동쪽에 농촌 지역이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 경기도에서는 거의 내내 사실은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박윤국 후보 있잖아요. 보수 정당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김용태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러네요. 접전이어서 지금 결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기서는 김용태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여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초초박빙이에요. 초초초박빙. 왜냐하면은 김용태가 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박용국이 붙었거든요. 여론 M 기준으로 그 추세선을 보면은 김용태 42.5, 박용국 42.4, 0.1% 포인트 차로 이제 추세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굳이 돈을 진짜 걸려면은 소액만 걸게요. 10,000원만 걸고요. 왜냐면 전 재산에 거의 자신이 없어요. 너무 붙어서 김용태한테 걸 것 같아요. 10,000원 김용태. 그러니까 박용국 후보는 포천시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평 이런 데서 네. 표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정. 수원정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정 민주당의 김준혁, 국민의힘의 이수정. 여기 대파 막말 두 후보의 대격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국내 최대 비호감 격전지고요 여기가. 여기는 그런데 그 김준혁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김준혁 후보가 상대가 이수정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고전했을 텐데 네. 대파 격파 내가 실성했나 보다로 끝났어요 여기는. 대파 격파 내가 실성했나 보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상쇄됐으면은 이제 기본 밭을 봐야 되잖아. 여기는 민주당이 그냥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준혁이 아무리 지금 붙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김준혁한테 걸겠다 돈. 수원정 이제 영통인데 경기도에서 거의 뭐 제일 젊은 도시 중에 하는 곳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보궐 선거에서 그때 전직 의원이 된 거예요. 민주당의 의원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았을 때도 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 지역 이거 봤을 때는 이 지역의 투표율은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전체 투표율에서 하위 10개를 꼽으면 그 중에 4개가요. 안산과 부천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10개 중에 4개가. 왜냐하면 근데 선거 막판에 그 지역에서 이제 막말 논란이 나왔고 세월호 막말 논란이 부천에 있던 차명진 후보 나왔고 또 안산에서 김남 후보 관련해서 또 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결과는 큰 흐름 변화는 없겠지만 지역 투표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알겠습니다. 경기 화성 가보겠습니다. 화성을 민주당의 공영훈, 국민의힘의 한정민, 개혁신당 이준석 3파전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의 맹추격이에요. 이거 여론조사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 M 거기에 나와 있는 최신 조사를 2개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있나요? 이준석,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있어요. 한점이 이준석이 바뀐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맹추격하고 있어서 민주당 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놀랐다 정도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중에 하나는 9% 포인트예요. 밑에 거 보면은 엠브레인 퍼블릭 거는 40대 31이 한 자릿수로 들어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거가 한 2주 아니면 일주일만 더 있었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내일이잖아요. 뒤집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한 5, 6% 포인트 차로 저는 이준석이 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근데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준석에 대한 호감도가 여기 화성을에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면은 근데 돈을 걸려면은 공영훈한테 걸겠습니다. 배팅은 냉정해야 돼. 격차는 정말 적을 것 같아요. 지금 막 10% 이상 나는 조사 결과들도 있는데 뭐 저는 막 3% 이내 3% 이내 차이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왜냐면 이 추격세가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누굴 지지하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의견을 바꿔서 이렇게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 번 생각하지 않다가 막연하게 있다가 질문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판에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은 영향을 확실히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격차는 매우 좁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코멘트. 인천 중강화 옹진 민주당의 조택상 국민의힘의 배준영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만. 접전이네요. 여기는 접전이고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사실 보수세가 강하거든요. 이렇게 좁혀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게 돈을 걸려면은 저는 배준영 후보한테 걸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영종도가 아마 여기 포함되어 있을. 영종도 포함돼 있고 거기서 진보세가 영종도에도 신도시 커서 지금 그 싸움이거든요. 이제 영종도의 도시, 그다음에 이제 강화 옹진은 이제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강화도 하는 부분인데 결과를 지금 그렇죠.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인천 동미추홀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남영희, 국민의힘의 윤상현. 여기 지난 총선 때 171표 차이로 남영희 후보가 패했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가 모르겠어. 내가 얘기했던 초초초박빙이야. 초초초박빙이다. 진짜 박빙이고 예. 지난번에는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겼거든요. 당선됐죠. 국민의힘이 이제 예. 후보가 있음에도 네. 그 정도로 윤상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다 형 누나야. 형 이러고 다녀. 박근혜 대통령도 누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네. 구민들한테도 네, 다. 한 번 만나면 문자 보내고 형 누나 다 그런다. 그 정도로 지역 밀착형이 대단한 네. 사람인데 네. 이번에 정권 집행론이 너무 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걸라면은 윤상현한테 저는 걸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영희 후보가 지금 역전한 것도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도 윤상현이 결국은 진짜 신승할 것 같다 느낌은.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여기 이제 또 미추홀이 원래 인천 중구거든요. 네. 윤상현 의원이 여기서 사선을 한 것이니까 네.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지난번에 이제 붙은 상황인데 예. 지난번에처럼 어쨌든 접전일 것 같아서 네. 결과를 뭐 단언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러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충청권. 충청권은 지금 몇 분 남았죠? 47분이죠. 네. 그러면 충청권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 박덕흠 후보 주목받는 이제 뭐 당선 파티까지 한 사람이죠. 예, 여기. 그다음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민주당의 박수현, 국민의힘의 정진석. 두 지역 묶어서 한번 전망해 주세요. 일단은 충북 보은 여기 박덕흠 지역구는 네. 제 기준으로는 초초박빙 초초박빙. 정도고 네. 저는 그냥 박덕흠이 무난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판에 막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도 아까 전과 비슷하게 네. 역전하기는 민주당 후보가 이재한 후보가 역전하기는 좀 좀 쉽지 않을 어렵지 것 같다. 뭐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심했어요. 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케이크 후 불고 막 당선 파티하고. 당선 파티. 예, 그게 좀 그랬죠. 예, 그리고 공주 청양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진석 후보가 네. 꾸준하게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박수현 후보가 굉장히 좀 훌륭한 후보기도 하지만은 여기도 정진석 후보가 저는 당선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근데 보세요? 부여 청양은 이제 보수세가 강하고 공주에서는 이제 박수현 후보가 좀 앞서는 맞아요. 그런 네. 상황이 계속 이어오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튼 접전이라고 봐야죠. 뭐. 자, PK 가보겠습니다. 울산 남갑의 민주당의 전운수, 국민의힘의 김상욱 후보. 조사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미쳤다. 예, 그다음에 경남 거제. 민주당의 변광용, 국민의힘의 서일준, 부산 강서, 민주당의 변성환, 국민의힘의 김도읍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 김도읍 네, 이거는. 부산 사하을 여기는 민주당의 이재성, 국민의힘의 조경태 여기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남구 민주당의 박재호, 국민의힘의 박수영 여기도 거의 붙어 있고요. 자, 부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와 이번이 네, 부산 완전 PK가 PK가 지금 완전 쉽게 흔들렸어요. 디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비질 수 있다. 디비질 수 네. 있. 예. 예. PK 지역이 40석인 거잖아요. 네, 40개. 40석인데 지난번에 7석, 예. 7석을 뭐 민주당이 이제 가져갔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이제 두 자릿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 보면은 접전인 지역에서 뭐 만약에 절반 정도만 네.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두 자릿수 초반이 아니라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막판에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눈에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예상을 하자면은 여기 진보당이 이제 울산에 하나 하고 부산 연제 하나 여기 될 것 같아요. 그럼 진보당이 2석을 가져가고요. 네. 민주당은 한 제 기준으로는 한 11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네. 기준 그러면은 13석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27석을 가져가는 거니까 네. 지난번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 진짜 막 그리고 1% 포인트가 안 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예. 막 대부분 다 붙어 접전이에요. 있어요. 또. 예. 근데 사실 안정적으로 앞서는 그동안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다 국민의힘이 당선되던 지역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요거는 그 하나를 보셔야 되는 거는 부산 지역의 특징은 여론조사보다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더 잘 네. 나왔던 경향성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막판 보수 결집이 있었던 건데 지금 윤영 센터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좀 많이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네.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접전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지금. 남구 이런 데는 낙동강 벨트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들은 대부분 접전인 지역이고 예. 예. 그러니까요. 부산이 디비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 갑니다. 원주, 갑, 강릉 이런 데가 지금 경합지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 갑에서는 민주당의 원창목, 국민의힘의 박정하 두 후보가
동률이에요. 44대 44. 강원도는 이제 8개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동 쪽에, 또 영서 쪽에, 그다음에 네. 이제 산 쪽에 이렇게 있는데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여동 야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동쪽에 있는 뭐 속초, 고양, 네. 그다음에 강릉, 동해, 삼척 이런 데들은 이제 보수세가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영서 지역인 춘천, 원주에서는 이제 진보세가 제법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지금 영서에는 3곳이 있는 것인데요. 원주에 갑을 있는데 갑 지역이 지금 가장 접전입니다. 그래서 박정화 대변인 후보 많이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전하고 있고 이제 수성하느냐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원창무 후보는 삼선 원주시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명도가 지역에서 네,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44대 44 이런 이제 결과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정말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어렵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전반적으로는 8개 중에서 예.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 5개 정도 내외는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뭐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이 간 네. 2석이나 3석 5대 지금, 3. 네. 예, 내외에서 지난번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상해 자, 볼 수 있습니다. 강릉까지 같이 보고 여쭤볼게요. 강릉은 민주당의 김중남, 국민의힘의 권성동 두 후보가 붙어 있는데 권성동 후보가 50.1, 김중남 후보가 37. 근데 지난주 주말에 갑자기 와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왔다 갔다 5시간? 예. 다급하다. 예, 왜 이랬을까? 이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아마도 뭐 본인이 위험해서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 했을 리는 없고 그래요? 반대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좋아요. 예.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은 강릉의 신이에요. 신이 몇 명 있는데 네. 최경환은 경산의 신이고요. 네. 권성동은 강릉의 신. 강릉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좁혀졌을 거예요. 이거보다 저는 좁혀졌을 가능성은 네, 있는데 권성동이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 거의 없다라고 네. 봐요. 돈을 걸려면은 권성동한테 걸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김중남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출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 과거 같으면 무난하게 이겼을 지역의 선거들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예. 자, 끝으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썸네일용 제목이 필요해요. 예, 김문호, 김준일, 윤희우, 문어들이 요즘 윤문호. 말로가 안 좋아. 문어라고 하지 마. 말로가 안 좋아. 지역구 몇 석 보세요. 실제로. 아니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까지 같이 좀 전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체로 200대 100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실제 두 분은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레인지로 좀 얘기하면 일단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카운팅해야지 편해서 항상 저는 네. 국민의힘 중심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는 94석에서 103석 정도 봐요. 94에서 103석 다 예. 합쳐서 예. 103석이면 지난번 때고. 근데 지난번보다는 비례가 2석 정도 줄어들 거라고 봐서 지역구는 한 2석 늘 수도 있다. 84석에서 86석이 되는 거고 어쨌든 94석에서 103석 정도 보고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카운팅을 지금 해보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한 석씩 떨어질 거다 이렇게.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예. 의석수 굳이 딱 가운데 한 뭐 숫자를 찍으라고 하면은 네. 97 정도 그냥 보면. 97. 예, 97. 어떻게 예. 보세요? 네, 저도 뭐 어느 방송에서 하긴 했었는데 네. 뭐 지역구 카운팅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지역구에서 100석을 넘기기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 거기에 이제 비례가 지난번보다 이제 좀 한두 석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19석을 했었는데 네, 제3지대 지금 정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합하게 되면 뭐 100석 초반이 될 수도 있고 110석대가 될 수도 있는데 110석대. 예. 근데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만도 과반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역구 네. 의석으로만 예. 거기에 이제 비례 의석을 더하게 되고 다른 예. 이제 야권 정당들이 있을 텐데 다만 여기서 이제 격차가 좀 커질 가능성도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막판에 일단 첫 번째 40, 50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성향층들의 투표율이 참여율이 매우 높다. 측면들 또 60대에도 사실 과거와는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60대 네. 초반에 계신 분들이 예. 그다음에 보수 정당을 지금 좀 성향이 있었던 20, 30대 남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막판에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보수 정당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일관되게 읍소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해서 보수 결집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조 심판론과 읍소론을 같이 하면서 메시지가 충돌되면서 실제 위기라고 하는 것을 보수층에게 전달하는 것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결과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데 결과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격차가 더 날 수도 있다. 있는 민주당하고 부분인데, 국민의힘 격차가. 있는데 예.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 네. 밋밋해서 죄송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뭐 오늘까지 하면은 14일에 걸친 그 선거 기간 내내 현장 상황을 좀 쭉 봤는데 물론 뭐 늘 어디나 샤이는 있잖아요. 뭐 다 말씀들을 안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그 민생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들 심판 기조가 상당하다라는 거는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원래 탄핵이란 용어가 나온다거나 네. 또 이 정도 수준의 막말 나오잖아요. 네. 흔들려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거 그런 용어나 맞아요. 표현들과 예. 막말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정권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네. 이유가 맞아요. 상당히 사실은 강하다는 것을 맞습니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나 몸무게 1kg 빠졌어. 못 사 먹어서 비싸서 못 사 먹고 있다고 지금. 나 살 좀 찌고 싶다고. 살 좀 빼자. 그냥 굶어. 굶어. 말도 아파. 발도 아픈데 잘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한 달 동안 깁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탄핵, 하야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심심치 않게 뭐 여러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을 공격적으로 또 보수 정당에서 막 그 공격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서 좋은 평가를 잘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좀 분석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센 분석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